비가 쏟아지던 밤 해안 절벽에서 SUV 한 대가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연 매출 3천억 기업의 창업주 한영애였습니다. 사고 후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그녀는 산속 요양원 지하 병실에 버려졌죠. 그 침대 옆에서 남편 박대식은 내연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재혼 파티 끝나면 조용히 처리하면 돼. 자연사로. 내연녀는 영애의 이마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조롱했습니다. 언니, 듣고 있어? 아, 못 듣지? 두 사람이 웃으며 병실을 나서고 기계음만 남은 그 순간 굳게 감겨있던 아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죠. 반드시 두 발로 걸어나간다. 내 손으로 끝낸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 밤 해안 절벽 위에서 한 대의 SUV가 가드레일을 뚫고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굉음 속에 차체가 세 바퀴를 굴러 해안 바위 위에 뒤집힌 채 멈췄습니다. 차 안에는 연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유통기업 영의 푸드 창업주 한영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올해 27의 시장 노점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해 25년간 남편을 믿고 회사를 일궈온 여자였습니다. 전국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입점하지 못한 곳이 없었고 새벽 4시에 공장에 나가 직접 식재료를 검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원 1200명이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 불렀던 건 영애가 한 번도 현장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애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들것에 실려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계속됐고 대원의 손바닥이 영애의 흉골을 누를 때마다 갈비뼈가 위태롭게 휘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형광등 아래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전신에 걸쳐 손상이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지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석에 앉아있던 남편 박대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가를 훔치고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혼자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휴대전화를 꺼냈건 전화의 상대는 아내의 주치의도 아내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예린아, 나야. 일이 잘 됐어. 대식의 목소리는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커피를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내가 쌓아 올린 3천억 원짜리 회사, 강남 펜트하우스, 해외 부동산 6채.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통화를 끄는 대식은 곧바로 문자 화면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외동딸 서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엄마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회복 중이니 걱정 말고 학업에 집중해라.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대식은 영애의 휴대전화도 꺼내 서윤에게 한 통을 더 보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 영애의 번호로 발송된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대식은 서윤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딸이 진실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대식은 차량 정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는 방법을 정비공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고 직접 배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 해안도로 커브길.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밤을 기다렸고 그날이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영애가 출장길에 오르기 전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는 같이 밥 먹어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대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좋아하는 한우 예약해 놓을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영애는 알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대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고 그는 곧장 욕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의 눈에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영애는 중환자실을 거쳐 1인 병실로 옮겨졌지만 눈도 뜨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공기를 밀어넣을 때마다 영애의 가슴이 기계적으로 부풀었다가 꺼졌고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의료진은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듣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음만 반복되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기계가 대신 쉬어주었고 눈을 뜨고 싶어도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느꼈고 그 옆에 낯선 하이힐 소리가 딸깍거리며 따라 들어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머, 진짜 이 꼴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침대 바로 옆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35살 주예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영애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언니, 25년이나 붙잡고 있었으면서 결국 이 꼴이야? 대식 씨 마음은 진작에 내 쪽이었거든요. 예린은 손가락으로 영애의 이마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손톱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예린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듣고 있어? 아, 못 듣지? 영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박수가 올라갔지만 예린은 숫자 따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7의 시장 좌판에서 김치를 팔며 시작한 33년의 세월이 이 여자의 손톱 끝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돌려 영애의 침대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소지품 봉투에서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애의 친정어머니 그 윗대까지 4대에 걸쳐 내려온 가문이 반지였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거네. 나한테 더 어울리겠다. 예린은 거침없이 반지를 자기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대식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영애의 감긴 눈 뒤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껍데기 안에서 25년 세월이 불에 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식은 예린의 어깨를 감싸며 침대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안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매수한 의사가 다음 주 내사 판정 서류를 올릴 거야. 판정 나오면 요양원으로 옮기고 거기서 조용히 처리하면 돼. 조용히 처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만 목소리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원에 있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 몇 달 뒤에 자연사로 처리하면 깔끔하지.
대식의 말은 사업 파트너의 지분을 정리하듯 건조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예리는 새로 낀 반지를 형광등 빛에 비춰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뒤섞이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쉭 공기를 밀어넣고 심장 모니터가 찍찍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영애의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신락 같은 틈이 벌어지며 형광등 불빛이 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마비된 몸 안에 갇혀있던 집념이 두 눈 사이로 처음 빛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겠다고, 반드시 되찾겠다고. 영애가 눈을 뜬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의료진이 들어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고 밤에는 천장의 비상등 불빛을 응시하며 남편이 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진짜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영애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식이 2명의 남자와 함께 들어왔고 남자들은 하얀 들것을 끌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간호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원합니다. 서명은 여기 다 돼 있으니까 집만 옮겨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대식은 영애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전화기만 만지작거렸고 영애가 들것에 실려 복도를 지나갈 때도 앞장서서 걸을 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짐짝처럼 옮겨지는 광경 앞에서 그 남자의 뒷모습에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설 요양원이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을 20여 분 더 올라가야 했고 주변에는 민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회색 콘크리트 벽에 녹슨 철문이 달려 있었고 간판조차 반쯤 떨어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식은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요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고 대식이 내민 수표 봉투를 받아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뒀습니다. 지하 병실이라 외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고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보내요. 회복 가능성 제로, 영구적 식물인간. 확실하게. 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십시오라고 대답했고 대식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산길을 내려가며 먼지를 일으켰고 영애는 들것에 실린 채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하 병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천장과 벽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환기구에서는 축축한 바람이 곰팡이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거렸고 창문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간에 철제 침대 하나와 링거 거치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영애는 그 침대 위에 눕혀졌고 간병인은 링거를 꽂은 뒤 불도 끄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영애는 감긴 눈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폐를 찔렀지만
기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비된 몸은 여전히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을 쉬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고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영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대식이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고 지하 병실 문을 열자마자 침대 옆 간이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영애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재산 포기 각서, 부동산 매도 동의서. 대식은 영애의 손을 들어 올려 서류 위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축 늘어진 손가락이 종이 위에 닿을 때 영애는 온 신경을 집중해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근육이 반응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식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내 거였던 적도 없지. 내가 옆에서 다 해줬으니까. 그 말이 지하 병실의 습한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영애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서류 정리를 마치고 일어서며 전화기를 꺼내 변호사에게 통화를 걸었습니다. 지하 병실 안에서 영애의 귀에 대고 하듯이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리조트 개발 계획과 상속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물려받을 부동산 위에 리조트를 짓겠다는 설계도였습니다. 영애가 33년간 흘린 땀 위에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에서는 예린이 영애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영애의 외투와 정장을 하나씩 꺼내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고 신발장의 구두도 전부 꺼내 현관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영애가 새벽마다 입고 공장에 나가던 작업복도 딸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든 액자도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리는 텅 빈 옷장에 자기 옷을 걸며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고 왼손 약지에서 영애의 가문 반지가 형광등빛을 받아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대식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애의 진짜 재산은 대식이 들고 간 서류 속에 없었습니다. 영애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불륜을 감지하고 있었고 핵심 자산인 법인 지분과 부동산 소유권의 근간을 유령법인으로 조용히 이전해 두었습니다. 대식이 매수한 변호사가 법인명의 빌딩을 매각하려 했지만 서류상 소유주가 영애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묶여 있어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식은 답답해하며 변호사를 닥달했지만 법인 구조의 실체는 영애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영애가 대식에게 노출시켜둔 것은 개인명의 예금과 일부 부동산뿐이었습니다. 일부러 남겨둔 미끼였습니다. 남편이 어디까지 탐욕을 부리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배신하는지 끝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열어둔 덫이었습니다. 대식은 그 미끼를 진짜 전 재산으로 착각하고 탈취에 몰두했고 영애는 지하 병실의 어둠 속에서 그 사실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아직 웃을 수 있는 근육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링거를 교체하러 올 때, 원장이 서류를 들고 내려올 때 영애는 눈꺼풀 한 번 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철문 너머로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 영애는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했습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팔을 타고 내려가 손가락 끝에 닿기까지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 속을 뚫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시도하면 온몸에 땀이 흘렀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가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밤 지하 병실의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영애의 이마 위에 정확히 떨어진 물방울이 차갑게 흘러내렸고 그 감촉이 온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영애는 이를 악물듯 정신을 집중했고 그 순간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이 1mm 움직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영애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신체가 3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부서졌던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 25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지하 병실을 걸어서 나가겠다는, 저들 앞에 두 발로 서겠다는 맹세가 1mm의 움직임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대식은 자신의 서재에서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재혼 파티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쪽은 언제쯤 정리가 되겠소? 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하려면 최소 서너 달은 둬야 의심을 안 삽니다. 서너 달? 그렇게 오래? 대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원장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부검이라도 들어가면 저도 끝이에요. 대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파티 끝나고 적당한 시점에 깔끔하게 처리해요. 자연사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원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고 대식은 서재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과 시간만 계산하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하 병실에서 영애는 그 통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그 대화가, 예린의 조롱이, 대식의 계산적인 목소리가 매일 밤 귓속에서 되풀이되었으니까요. 영애는 어둠 속에서 다시 새끼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주먹을 쥐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지하 감옥에서 홀로 싸우겠다고 영애는 다짐했습니다. 영애가 지하 병실에 갇힌 지 2주가 지나도록 세상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남편은 주변의 아내가 해외 요양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거짓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영애 푸드의 비서실장이자 어린 시절 영애의 후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대기업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10여 년간 경력을 쌓은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영애의 은혜를 잊지 못해 영애 푸드에 합류한 인물이었고 영애에게는 비서실장 그 이상의 존재, 목숨을 걸 수 있는 충복이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김 실장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식이 아내의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가겠다고 하면 면회를 제안했다며 막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전문 요양시설로 이송했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병원인지는 일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그날 밤 보안 컨설팅 시절 동료에게 연락을 넣어 대식의 법인 차량 위치 추적 기록을 추출했습니다. 이틀 뒤 도착한 데이터에는 대식의 차량이 경기도 산속 깊은 곳을 3차례 왕복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외 요양이라더니 대식의 차량은 매번 같은 산길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속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회색 건물 하나. 사설 요양원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확신했습니다. 영애가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정문으로 찾아가면 대식에게 즉시 보고될 게 뻔했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안 컨설팅 시절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직접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조 경력 증명서와 간병인 자격증을 준비하고 야간 간병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요양원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야간 근무 첫날 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자 철제 침대 위에 영애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얇은 환자복만 걸친 채 두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3천억 원짜리 회사를 일군 사람이 이 곰팡이 핀 지하실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영애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싸늘했고 손가락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왔습니다.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3초가 지나고 5초가 지났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려는 순간 영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2번 깜빡였습니다. 김 실장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 실장은 침대 밑에 손톱만 한 도청기를 환풍구 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하 병실 안팎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원장이 언제 내려오는지, 누가 전화를 거는지, 영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김 실장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애의 회복은 눈 깜빡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이 한계였던 깜빡임이 이틀 뒤, 2번, 사흘 뒤, 3번까지 가능해졌고 김 실장은 깜빡임 횟수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영애는 김 실장의 손바닥 위에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한 획 한 획 써내려간 첫 단어는 유령법인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영애가 핵심 자산을 숨겨둔 비밀법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애는 이어서 미끼 자산의 구조, 대식에게 일부러 노출시킨 덫의 설계, 그리고 복수의 큰 그림을 필담으로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애의 몸을 되살리는 일과 바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김 실장 혼자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영애는 필담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 김 실장은 보안 컨설팅 시절 인맥 3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대를 나온 후배에게 수사팀 접선을, 회계 전문가에게 대식의 자금 흐름 추적을, 본사에 남아있는 충성파 직원에게 이중 장부 확보를 맡겼습니다. 김 실장 자신은 영애의 재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요양원 불이 모두 꺼지면 김 실장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굳어진 근육을 주무르고 발목을 돌려 신경에 자극을 주었고 영애는 이를 악물며 팔꿈치를 구부리려 했지만 처음에는 1cm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배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가도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재활 20일째 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따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윤 씨가 알면 반드시 도우러 올 겁니다. 영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안 돼. 대식이가 서윤이를 인질로 잡으면 끝이야.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멀리 두어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영애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감긴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영애에게는 마비된 근육을 깨우는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영애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50일째부터 발성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술을 떼는 것조차 온 힘을 다해야 했고 처음 나온 소리는 바람 빠지는 듯한 신음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힘을 주었고 입안 점막이 터져 피가 입꼬리로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70일째에는 걷기 연습이 시작되었는데 첫날 영애는 무릎이 꺾이며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하려 하자 영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이를 악물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7번 쓰러지고 7번 일어났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김치를 팔며 회사를 일군 사람답게 누구의 등에도 업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동작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바깥에서도 성과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대식의 자금 흐름에서 최진우 전무와의 비자금 100억 원 공모 정황을 포착했고 충성파 직원이 이중 장부 사본을 빼내는데 성공했으며 경찰 출신 후배는 경제범죄수사대와의 접선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김 실장은 매일 밤 이 진행 상황을 영애에게 보고했고 영애는 끄덕이며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복수의 그물이 한 올 한 올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김 실장은 몰랐습니다. 영애가 그리고 있는 복수의 그림이 단순히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잔인하다는 것을. 90일째 밤 영애는 부축 없이 혼자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 힘으로 세 걸음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 없이 환호했고 영애는 벽에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걸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곰팡이 핀 지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영애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올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5개월이 되던 날 대식은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에 대형 화이트보드를 세워놓고 재혼 파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 200명, 드레스코드 블랙 앤 레드, 케이터링 예산 2억 원. 아내가 산속 요양원 지하 병실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는 그 시각에 남편은 새 여자와의 축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그 옆에서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넘기면서도 다른 일에 더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비밀 계좌를 열기 위해 고용한 전문 해커가 세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거든요. 영애가 설정해둔 목소리 생체 인증 보안이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열리지 않는 시스템이었고 해커가 아무리 우회를 시도해도 번번이 차단되었습니다. 예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어가는 년이 보안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해놨어. 대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 계좌는 포기해. 어차피 부동산이 더 커. 대식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애의 개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애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미끼용 자산인 줄도 모르고 대식은 그것이 영애의 전 재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위조 인감까지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고 사채업자를 수소문해 30억 원을 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으로
예린에게 초호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고 나머지는 재혼 파티 비용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에는 대식이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전주가 일반 사채업자가 아니었거든요. 김 실장이 영애의 비밀 자산을 운용해 세워둔 위장 사채업자였습니다. 영애가 필담으로 직접 지시한 경제적 덫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대식이 돈이 궁해지면 반드시 사채에 손을 댈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 미리 해당 루트에 자금을 배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대식은 아내의 돈으로 아내를 죽이려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병실에서 영애는 도청기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김 실장의 감시 장비에 잡혔고 김 실장은 즉시 영애에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대식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파티가 밤 7시에 시작하니까 11시쯤이면 하객들이 슬슬 빠질 거야. 그때 처리해. 자연사로. 영애의 눈이 어둠 속에서 가늘게 빛났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복수의 타이밍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재혼 파티 당일 밤 11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그 시간에 영애는 되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감시망은 예린의 비밀까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린이 대식 몰래 욕실에 들어가 낯선 남자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예린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목소리를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돈 세탁 끝나면 바로 출국하자. 이 남자한테서 뽑을 건 다 뽑았어. 김 실장은 이 녹화 파일을 영애에게 들려주며 보고했습니다. 예린은 대식만 속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3번의 혼인 빙자 사기로 실형까지 살았던 전과자였고 대식 역시 예린에게는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영애는 그 보고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 펜트하우스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지하 창고를 뒤지다가 영애의 부모님 유품 상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친정어머니의 비녀, 친정아버지의 만년필. 예린은 그것들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불을 질렀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화염 속에서 오그라들며 타들어갔고 비녀의 나무 손잡이가 검게 그을려 부서졌습니다. 이 소식을 김 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영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재로 변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것, 이 사람들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각오가 몸 전체를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애의 오른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던 손이 완전한 주먹을 쥔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숨을 멈추며 영애의 손을 바라보았고 영애는 그 주먹을 천천히 폈다가 다시 쥐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표님 손이.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부모님의 유품이 불탄 그 밤이 영애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마비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각성이 신체의 벽을 허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애의 회복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밤 영애는
김 실장의 부축 없이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두 발로 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0일간의 피눈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날을 위해 준비해 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블랙 실크 드레스, 붉은 립스틱, 10cm 키릴. 영애가 파티장에 나타날 때 입을 전투복이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에게도 연락을 넣어 재혼 파티 당일 요양원 근처에 대기하도록 배치를 마쳤고 원장의 살해 시도 현장을 잡기 위한 시나리오도 최종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재혼 파티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는 붉은 장미와 검은 리본으로 장식되었고 하객 200여 명이 블랙 앤 레드 드레스 코드에 맞춰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대식과 예린의 다정한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흘러나왔고 샴페인 타워가 황금빛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대식은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내는 사고 후유증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의사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사실상 떠난 것과 같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의 한숨이 흘러나왔고 대식은 고개를 숙이며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연기력이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앞줄에 앉은 하객 몇 명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대식은 예린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상자를 열어 예린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재혼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둘 꺼지고 간병인들이 모두 퇴근한 뒤 건물 전체가 정막에 잠긴 시간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오른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쥐고 있었고 왼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전화로 지시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 심장을 멈추는 약물을 선택했고 주사 자국이 남지 않도록 발가락 사이에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원장은 지하 병실 철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몇 번이나 하찼습니다. 살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식이 보낸 수표의 액수를 떠올리자 손떨림이 멈췄고 철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지하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링거 거치대의 금속봉만 손전등 빛에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침대 위에 영애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5개월째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원장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영애의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 사이를 벌린 뒤 주사기 뚜껑을 이로 물어 뽑았습니다. 바늘 끝에서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원장이 숨을 들이쉬며 바늘을 피부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원장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영애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 원장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원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물인간이 손을 잡다니, 죽어가는 환자가 눈을 뜨다니. 원장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애는 원장의 손목을 꺾으며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고 어둠 속에서 원장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5개월 동안 곰팡이 핀 천장만 바라보던 그 눈이 지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발버둥을 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영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문이 벌컥 열리며 김 실장과 경호원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원장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고 김 실장은 바닥에 깨진 주사기의 약물 잔해를 비닐봉투에 담으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김 실장이 원장의 얼굴 앞에 깨진 주사기를 들이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박 사장이 시켰어. 김 실장은 원장을 의자에 앉히고 자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공모했는지. 원장의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그 사이 원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열어 대식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처리해. 자연사로. 절대 흔적 남기지 마. 그리고 원장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내역까지. 김 실장은 그 모든 것을 작은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대식을 감옥에 보낼 결정적 증거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애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환자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5개월간 자신을 가둬왔던 그 얇은 옷이 바닥에 떨어지자 김 실장이 준비해 둔 옷가지가 담긴 가방을 건넸습니다. 블랙 실크 드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영애는 마른 몸에 드레스를 입었고 허리 라인이 팽팽하게 감겼습니다. 5개월간의 재활이 만들어낸 근육이 천 위로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그었고 창백하던 얼굴에 선명한 색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0cm 키릴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종아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하 병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 영애가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5개월 전과 전혀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김치를 팔던 27살의 여자도 아니었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온몸이 부서졌던 60살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걸어서 빠져나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애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영애 돌아왔다. 김 실장이 지하 주차장에 준비해둔 검은색 고성능 차량의 문을 열었고 영애는 키릴 소리를 내며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산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김 실장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까지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영애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영애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흘렀고 그 눈은 25년 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7의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자신에게 대식이 처음 웃으며 다가왔던 날. 결혼식 날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새벽 4시에 공장 불을 켜고 영애가 나가면 대식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무수한 새벽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은 증오의 연료가 되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에서는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대식과 예린의 사진이 슬라이드로 흐르고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예린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서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이 파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차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건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영애는 차에서 내리며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파티장 스크린을 우리 카메라로 연결해. 김 실장은 노트북을 열어
요양원에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펜트하우스 대형 스크린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영애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파티장의 음악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대식과 예린의 다정한 사진 대신 어두운 요양원 지하 병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처리해. 자연사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대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예린이 대식의 팔을 잡으며 불안한 눈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식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기계 오작동입니다. 잠깐만요. 금방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주사기를 들고 지하 병실에 들어가는 장면, 영애의 발가락 사이에 바늘을 대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고 하객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육중한 이중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키릴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파티장의 정적을 뚫고 울렸습니다. 블랙 실크 드레스에 붉은 입술, 불꽃 같은 눈빛. 죽은 줄 알았던 한영애가 200명의 하객 사이를 가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다가 뒤에 쌓아놓은 샴페인 타워를 등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잔이 쏟아져 내리며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대식은 샴페인과 유리 파편 위에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비명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영애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을 집어들어 대식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대식의 머리카락과 양복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영애는 빈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파티장 전체에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죽었다며?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지옥에서 내 돈줄 끊으러 다시 왔는데.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인 가운데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예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영애가 대식의 머리 위에 샴페인을 쏟아붓는 그 순간 예린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파티장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흩날렸고 하객들 사이를 밀치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김 실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예린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지만 경호원 2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은 예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영애는 대식을 바닥에 둔 채 천천히 예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키릴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파티장의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예린 앞에 멈춰서자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는 대식 씨한테 속은 거예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영애는 아무 말 없이 예린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가문의 반지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영애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그 윗대에서 4대에 걸쳐 내려온 반지였습니다. 병원 소지품 봉투에서 예린이 서슴없이 빼가던 그날의 기억이 영애의 눈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영애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예린의 왼뺨을 세차게 갈겼고 파티장 전체에 소리가 퍼졌습니다. 예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볼에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영애는 예린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에 끼울 물건이 아니야. 영애는 돌려받은 반지를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광택은 바랬지만 안쪽에 새겨진 한자 두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애는 그 반지를 자기 왼손 약지에 끼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빼앗기고 곰팡이 핀 지하 병실에서 이를 악물며 되찾겠다고 다짐했던 그 반지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애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파티장 조명이 영애의 얼굴을 비추었고 블랙 실크 드레스 위로 샹들리에 빛이 흘렀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영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애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실장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자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지하 병실의 영상이었습니다. 대식이 영애의 축 늘어진 손을 들어 서류 위에 지문을 찍는 장면,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시점을 조율하는 녹음 파일, 매수한 의사에게 뇌사 판정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하나씩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경악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혐오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저런 인간이라고 중얼거렸고 여기저기서 한숨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애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박대식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25년 동안 제 돈으로 살고 제 이름으로 행세하고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넣고도 모자라 요양원에서 독극물로 죽이려 했습니다.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고 양복은 샴페인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식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바닥에서 기듯이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영애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빌린 사채 30억, 그거 내 돈이야. 당장 내놔. 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애는 스크린에 사채 계약서 사본을 띄웠고 빌려준 전주의 이름 뒤에 숨어있던 유령법인의 구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대식이 아내를 죽이기 위해 빌린 돈이 아내가 파놓은 덫이었다는 사실이 200명의 하객 앞에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대식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대식의 바지 앞쪽이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알아채고 고개를 돌렸고 곧 여러 하객이 눈살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식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고 뒤를 이어 대식의 측근 2명이 자리를 떴습니다. 대식이 벽에 기댄 채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문을 닫고 나갔고 하객들은 대식에게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25년간 영애의 돈과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남자가 그 모든 것이 벗겨진 채 파티장 바닥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영애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예린 씨, 혼인 빙자 사기 3건, 징역 합계 7년. 출소 후 이름을 3번 바꿨고 지금도 다른 남자한테 돈 세탁 후 출국하자고 전화한 녹취가 여기 있어요.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영애는 예린의 전과 기록을 스크린에 하나씩 띄웠습니다. 사진, 이름 변경 이력, 피해자 진술서 요약. 예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 정문으로 양복 차림의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수갑 2개를 꺼내며 대식과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대식 씨, 주예린 씨,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대식은 멍한 표정으로 수갑을 내려다보았고 예린은 바닥에서 끌려 올려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영애는 그 비명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출구로 향하는 순간 영애는 천천히 다가가 대식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생각해. 당신 성공의 발판이 누구였는지. 대식은 고개를 돌려 영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대식과 예린을 데리고 나가자 파티장에는 깨진 유리잔과 쏟아진 샴페인, 그리고 200명의 충격에 빠진 하객만이 남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다음 수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남아있던 증거물과 원장의 자백 영상을 전국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동시에 전송했고 대식과 예린의 혼인 신고가 중혼이자 문서 위조에 의한 무효라는 법적 절차를 즉각 개시하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파티장에 남아있던 음식은 인근 노숙자 지원 시설로 보내라고 호텔 측에 전달했고 펜트하우스는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애는 무대에서 내려와 파티장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길을 열어주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몰라뵙고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애는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키릴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며 파티장을 빠져나갔고 김 실장이 문 앞에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강남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영애는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 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영애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고 왼손 약지의 반지가 지나가는 빛을 받아 한번 반짝였습니다. 김 실장이 백미러로 영애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영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해.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가 본사 사옥을 향해 방향을 바꿨고 영애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파티장에서의 복수는 끝났지만 회사 안에 뿌리를 내린 배신자들의 청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애 푸드 본사 28층 대회의실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김 실장이 전 임원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낸 지 40분 만에 12명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파티장 소식을 접하고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던 임원들은 대표이사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5개월 전 절벽 아래로 추락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던 영애가 검은 실크 드레스 위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령을 본 듯 입을 벌린 채 굳었고 재무이사는 물컵을 들다가 손이 떨려 탁자 위에 물을 쏟았습니다. 그 물이 탁자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영애의 앞에는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 실장은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릴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 울렸고
임원 서너 명이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영애는 탁자 끝에서 끝까지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는 모습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영애의 발걸음이 탁자 한가운데 최진우 전무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우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대식과 손잡고 회사 자금 100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빼돌린 사람이 바로 진우였습니다. 영애가 서류 한 장을 진우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금액과 날짜, 수신 계좌가 빼곡했고 진우의 개인 도장이 찍힌 승인서,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영애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서늘한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100억 원이 어디 있는지 1시간 안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양손으로 탁자 모서리를 움켜잡은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그건 오해십니다. 박 부사장님 지시로 정상적인 투자를 집행한 것뿐입니다. 영애는 대꾸 없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식의 지시 문자와 진우의 답장 기록이었습니다. 수익금 분배 비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식 60%, 진우 40%. 영애가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자 진우의 무릎이 탁자 아래에서 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옆자리 기획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진우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무님이 저한테도 돈을 줄 테니 장부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총무이사한테도 같은 지시를 내렸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총무이사가 반박하고 마케팅 상무가 자기도 협박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쏟아내는 목소리들이 뒤엉켰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애가 탁자를 한번 세게 내려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모든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박대식 관련 인사 신명 전원 해고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진우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진우의 도박빚 내역과 사생활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진우 앞에 돌려놓았습니다. 스크린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본 진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영애는 대식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 금색 명패를 손으로 떼어내 쓰레기통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프 트로피, 위스키 병, 유력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애는 사진을 하나씩 떼어 모두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식의 웃는 얼굴이 가려지자 사무실은 주인 잃은 빈집처럼 스산해졌습니다. 영애의 시선이 벽면 서재에 멈췄습니다. 김 실장이 세 번째 칸을 당기자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이 금고는 영애 자신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비리에 대비해 증거와 비상자금을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대식은 금고의 존재를 알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영애의 목소리로만 열리는 생체 인증이 걸려 있었거든요. 영애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에 손을 올리자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영애입니다.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금속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상용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대식의 초기 횡령 정황이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애는 금괴와 수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남겨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서 대식의 개인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 이중 바닥을 뜯어내자 밀봉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보험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한영애, 수익자 박대식, 사망 시 보험금 50억 원. 체결일은 사고 3개월 전이었습니다. 대식은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타내려는 계획을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애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눈가에 가느다란 핏줄이 섰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5해를 함께한 사람이 종이 한 장 위의 숫자로 자신의 죽음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차갑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계약서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계약서면 살인 미수의 계획성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남편을 의심하며 이 금고를 준비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이걸로 끝나는 거야. 김 실장은 그 한마디의 무게를 알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애는 금괴 절반을 대식의 이름으로 전국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대식이 감옥에서 철창을 붙잡고 절규했다는 이야기가 교도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돈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싫어하는 곳에 뿌려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감옥벽보다 단단한 형벌이었습니다. 대식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변호인에게도 로비 장부 사본이 전달되었고 그 변호인은 당일 오후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식은 단 한 명의 조력자도 없는 완전한 고립에 빠졌습니다. 영애는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받아 한 명 한 명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쉰 목소리였지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본사 정문에는 부정부패 척결과 윤리 경영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직접 부착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고 영애는 손으로 꾹 눌러붙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영애는 보안팀과 함께 양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정원에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 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영애는 그 잔을 집어들었다가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별장 서재의 2번째 금고를 열자 대식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 경로가 담긴 하드 디스크와 자필 메모가 나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이름과 계좌 접속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금고 안에 아내를 배신한 증거를 숨겨둔 셈이었습니다. 아내가 절대 열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겠죠. 김 실장은 즉시 하드 디스크를 복제하고 해외 계좌 동결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영애는 별장 대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곳은 경매에 붙여질 것이고 그 자리에는 요양원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영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선명했습니다. 5개월 전 지하 병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었습니다. 박대식이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담긴 의지는 잠긴 대문보다 단단했습니다. 영애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직 남은 일이 있었지만
입안만큼은 되찾은 것들의 무게가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법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방청석 120석은 개정 1시간 전에 이미 가득 찼습니다. 영의 푸드 창업주의 남편이 아내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재산을 빼돌린 사건은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법원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실크 드레스와 붉은 립스틱으로 무장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복수의 밤이 아니라 법의 낮이었거든요. 증인 대기실에서 김 실장이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하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대식과 예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식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볼이 움푹 꺼진 얼굴에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대식에게서 의자 하나를 떨어뜨려 앉은 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애가 증인석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발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렸습니다. 선서를 마친 영애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의 끝에 대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영애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영애는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슉슉 소리 너머로 들렸던 남편의 목소리, 내연녀의 킥킥거리는 웃음, 산소호흡기 튜브를 잡아당기던 손길, 가문의 반지를 빼가던 순간까지 1개월 동안 마비된 몸에 갇혀 천장만 바라보며 새겨넣은 기억들이었습니다. 영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법정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석 판사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증인은 요양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증인석에 앉자마자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박대식 씨가 매달 3천만 원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돈에 눈이 멀어 뇌파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원장은 대식에게서 받은 살해 지시까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재혼 파티 당일 밤 11시에 독극물을 주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증언에 방청석이 웅성거렸고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영애는 원장의 증언이 끝난 뒤 형량 조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장이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적은 원장이 아니라 원장에게 돈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대식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대식은 몸을 비틀며 영애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 있었고 목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난 성공했을 거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교도관 2명이 대식의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영애는 증인석에서 대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성공의 발판이 누구였는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그 발판을 걷어찼습니다. 대식의 입이 벌어졌다가 아무 소리도 못 낸 채 다물어졌습니다. 이어서 예린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예린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자 예린은 대식을 향해 돌아앉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오빠가 시킨 거라며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대식이 고개를 들어 예린을 노려보았고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대식의 소매를 잡아당겼고 대식이 뿌리치며 의자가 쓰러졌습니다. 돈으로만 이어져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한 뒤 증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양평 별장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보험 계약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피보험자 한영애, 수익자 박대식, 사망 시 보험금 50억 원. 체결일은 사고 3개월 전이었습니다. 대식의 범행이 보험금까지 계산에 넣은 치밀한 계획이었음이 숫자로 증명되자 법정 안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에 나섰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보험 사기, 감금 등 여러 죄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재판 내내 동요하지 않았던 영애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 피해자 가족 진술을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대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제 시간을 돌려주세요. 절대 용서 안 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대식이 고개를 들어 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애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대식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잔혹함이 극에 달한다고 말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도 이 사건의 무거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가 의견이 붙었습니다. 예린에게는 징역 20년과 전 재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예린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대식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 호송차로 이동하는 순간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저녁 뉴스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영애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과 경영권 복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요양원 피해 가족들이 다가와 감사를 전했고 영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영애는 법원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요양원 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었습니다. 영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뒤에서 김 실장이 다가와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영애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돈과 명예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직후부터 영애는 대식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 실장이 이끄는 법무팀은
대식 명의로 남아있던 모든 자산에 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예금 계좌 7개가 동결되었고 대식이 예린의 이름으로 숨겨둔 고급 시계 3점과 외제 차량 2대가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신용카드 5장은 일제히 거래 거절 처리되었습니다. 30억 원 사채의 진짜 주인이 영애 자신이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대식이 빌렸다고 믿었던 돈까지 전액 환수되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통장 잔액이 0원으로 찍혔습니다. 교도관이 통장을 내밀었을 때 대식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보다가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 뒤에 숨어 골프를 치고 외제차를 몰던 사람이 교도소 매점에서 라면 하나 사지 못하는 처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대식의 마지막 변호인마저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단 한 명의 조력자도 없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영애는 대식에게서 환수한 전 재산을 회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범죄 피해자 치유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자기 돈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소식을 접한 대식이 교도소에서 철창을 붙잡고 절규했다는 이야기가 교도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영애는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영애푸드에서 영애홀딩스로. 본사 건물 꼭대기에 간판이 교체되는 날 영애는 건물 앞에 서서 크레인이 옛 간판을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와 사무실 사진들은 이미 전부 폐기된 뒤였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지만 영애의 시선은 새 간판이 올라가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린의 부모가 영애를 찾아왔습니다. 영애홀딩스 본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은 예린의 아버지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흐느꼈습니다. 영애는 로비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분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제 이마를 손톱으로 톡톡 치며 킥킥 웃던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린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곁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청산이 끝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본사에 남은 사람은 영애뿐이었습니다. 대표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영애의 눈은 책상 위 액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갓 태어난 서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자신과 그 옆에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린 대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영애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대식의 웃음과 법정에서 실성한 듯 웃으며 호송차에 올랐던 대식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영애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꼭 안았습니다. 영애의 몸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지하에서 마비된 채 누워있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어머니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어도 돼. 나 여기 있잖아. 영애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영애가 딸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끝났어.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대표실에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영애가 맨발로 잔디를 밟은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 교회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풀잎이 발바닥을 간지렸습니다. 이슬에 젖은 잔디 사이로 발가락이 파고들었고 흙의 축축한 감촉이 발끝에서 올라왔습니다. 영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지하 병실의 차갑고 딱딱한 철제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잔디를 밟는 것은커녕 발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조차 기적이었습니다. 영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 한마디에 지난 1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밤, 인공호흡기 소리 너머로 들었던 남편의 자백, 곰팡이 핀 지하 병실에서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움직이던 100일의 밤들, 키리를 신고 파티장에 걸어 들어가던 순간, 법정에서 딸의 손을 잡았던 그 온기까지 모든 것이 이 차가운 잔디 위에 맨발로 서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식과 함께 살던 강남 펜트하우스는 이미 처분을 마쳤습니다. 그 집에는 25년간의 기억이 묻어 있었지만 영애는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그릇도 커튼 한 장도 새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영애가 직접 고른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 그것이 영애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서윤이 미국에서 완전히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뒤 산자락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걸으며 영애는 몸을 단련했습니다. 사고 전보다 훨씬 천천히 하지만 훨씬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수백 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다리가 이제는 산길의 경사도 거뜬히 올랐습니다. 어느 아침 산책길 한쪽에 보라색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영애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요양원 지하에서는 꽃은커녕 햇빛 한 줄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천장에 곰팡이 얼룩만 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애는 쪼그려 앉아 들꽃의 꽃잎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고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작은 꽃 한 송이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는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영애 홀딩스라는 새 이름 아래 윤리 경영 체제가 뿌리를 내렸고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가 복직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200% 성장했고 업계 1위 자리를 다시 굳혔습니다. 하지만 영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 그것이 영애가 가장 기뻐한 변화였습니다. 영애는 한 가지 결심을 더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던 경기도 산속 요양원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곰팡이 핀 지하 병실이 있던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대규모 국화 꽃밭이 조성되었습니다.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가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 영애는 작은 돌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애만 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꽃밭이 완성된 날 영애는 김 실장을 본사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영애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봉투 안의 서류를 보고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영애홀딩스 지분 10%를 김 실장 이름으로 이전하는 문서였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려 했지만 영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애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실장님,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에 대한 평생의 신뢰입니다. 김 실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자세를 바로잡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생에도 제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영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윤의 졸업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한국에서 마무리한 딸이 학사모를 쓰고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영애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졸업장을 받아들고 객석을 향해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었고 영애도 웃었습니다. 요양원 지하에서 딸을 일부러 멀리 보내야 했던 그 밤의 고통이 이 웃음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서윤이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학사모가 비뚤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영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의 떨림이었습니다. 매년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 돌아오면 영애는 국화 꽃밭을 찾았습니다. 노란 국화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탐욕에 맞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꽃잎 하나하나에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꽃밭을 다녀온 뒤에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예린이 마당에서 불태워버린 부모님의 유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영애는 묘소 앞에 국화 한 다발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에 닿았고 바람이 국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영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복수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흘릴 수 있게 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점심때 영애는 김 실장과 함께 본사 근처의 소박한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했습니다. 영애는 국물을 한 숟갈 떠 마시고 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고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달구나. 김 실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안에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서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영애가 옆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자 영애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돈이 아니야. 내 자신을 지키는 의지란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석양빛이 비쳐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간씩 서재에 앉아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노점에서 반찬을 팔던 시절부터 3천억 원 기업의 창업주가 되기까지 남편의 배신과 절벽 아래로의 추락, 지하 병실에서의 100일, 그리고 키리를 신고 파티장에 걸어 들어간 밤까지. 마지막 페이지에 영애는 펜을 멈추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고 심판은 내가 한다. 자서전이 완성된 날 영애는 혼자서 한강 둔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요양원에서 입고 있던 환자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요양원을 철거하기 전 영애의 지시로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영애는 강변에 서서 환자복을 꺼냈습니다. 바랜 하늘색 천에서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 옷을 입고 마비된 채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영애는 환자복을 강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이 물살을 타고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하늘색 천을 바라보며 영애는 식물인간이었던 자신과의 마지막 결별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그 시절의 영애는 없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에 금빛길을 만들었고 바람이 영애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영애는 강둑 위에 서서 석양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키릴이 아닌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영애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점점 멀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양 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영애는 자유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가 마비된 몸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그 배신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일도 말입니다. 영애가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가 때로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꽃 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